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식구 16일 공개입니다. 혹시 두 기자님 일본 도쿄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봤죠. 엄청 크잖아요, 그죠? 도쿄역이요. 하루에 열차 출도착 횟수가 약 3,000회, 하루 이용객이 약 140만 명, 지상, 지하, 신칸센 포함해서 총 30개 라인이 있어서 일본 철도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번 특종은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도쿄역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5년 5월 31일, 일본 도쿄역의 수화물 보관소. 한 직원이 한 달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노란색 여행용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시신이었습니다. 해당 가방은 약 한 달 전인 4월 26일 도쿄역 마루노우치 출구 방향에 잠기지 않은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가방은 수화물 보관소로 옮겨졌고 보관 기한인 한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한 직원이 가방 속에 단서가 있나 싶어서 열어서 확인했던 거죠. 야, 근데 진짜 간이 크다. 그렇게 사람 많이 오가는 그곳에 그걸 들고 나타나다니. CCTV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뭔 생각이지? 분명히 찍혔을 것 같은데. 경찰은 해당 시신의 신원 확인과 범인 수색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돌입한다고 전해졌고요. 특히 조사를 통해 가방 속 시신은 키가 약 140cm의 마른 체형의 틀니를 착용한 70에서 90대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만 그러나 한 달간에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시신의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래도 아까 그 물품 보관함 위치도 그 출구 계단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 유동인구가 140만 명이면 증언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용의자를 봤다는 유력한 목격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CCTV. 아, 요즘에 CCTV가 발달돼서 진짜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다 추적돼 나오더라고요. 사건 해결의 마지막 희망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노란 가방을 보관함에 넣는 한 남성을 포착. 거봐요. 됐네. 나왔네. 됐네. 하지만 근데 CCTV 영상 속 해당 남성의 신원 파악 역시 실패하며 왜? 끝내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살인 사건이라면 시신을 찾기 힘든 인적이 드문 산이나 이제 강에 유기하는 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대체 왜 누가 저렇게 큰 역 한가운데 있는 물품 보관함에 유기한 걸까요? 이런 의문은 들어요. (2009년 2월 2일)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의 사막 지역 웨스트메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한 여성.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무언가. 그것은 사람의 뼈, 백골이었습니다. 이 백골의 발견은 거대한 연쇄 살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백골 발굴 작업 도중 무려 19개의 백골이 추가로 발견됐던 겁니다. 한 지역에서 그러면 저게 여기 나왔다는 거는 이제 11명의 시신이 같이 매장이 돼 있었다는 얘기네. 최소한이죠. 최소한. 와우.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백골들의 DNA 확인 결과 이 지역에서 발견된 11구의 백골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실종된 여성들이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 바로 매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의 신원 확보는 했지만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 이 사건은 그대로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요. 그러던 중 다행히도 두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이름 조세프 블레아. 1985년에 발생한 한 매춘부 여성 살인 사건 현장에서 그의 DNA가 발견돼 기소된 이력까지 있었고요. 게다가 그런 여자들은 이 사회 쓰레기일 뿐이야. 그들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었다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제일 유력하죠. 네네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블레아가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못했고요. 이후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용의자, 이름 로렌조 몬토야. 그 역시 과거 매춘 여성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몬토야 역시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나 봐요, 이 사람도. 그 이유는 백골들이 발견되기 3년 전인 2006년 용의자 몬토야는 한 여성을 폭행하다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쏜 총에 맞아 이미 사망한 뒤였는데요. 따라서 몬토야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능해졌던 거죠. 결국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는데요. 야, 그리고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더 안타까운 이유. 웨스트메사 인근에서 실종된 또 다른 여성 6명의 행방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4위 공개합니다. 배수로에 버려진 모모. 나이지리아 델타 아브라카 지역 한 주택 뒤편 배수로 아래에서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겨 배수로 뚜껑을 열어본 집주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배수로에? 네네. 스스로? 배수로에 뭐지? 자, 충격적이게도 배수로 안에는 흉기에 찔려 사경을 헤매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정체는 얼마 전 실종된 이 집의 딸, 12살 블레싱 이네였습니다. 어이구. 이네는 5일 전 부모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실종. 이후에 가족들이 애타게 이네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요. 목격자도 범행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사건은 미궁에 빠졌었는데요. 그런데 배수로 안에서 실종됐던 딸 이네가 발견된 겁니다. 발견 당시 이네는 다행히 살아있었지만요. 이네의 허리와 등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가득했고요. 아이고. 심지어 이네를 살해하려고 작정한 듯 이네의 목에는 깊은 자상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 상태에 사람이 정말 살아서 살았대. 다행이긴 한데 너무 끔찍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을 조사할수록 커지는 의문점. 범인은 왜 발각될 가능성이 큰 이네의 집 배수로에 이네를 유기한 걸까요? 자, 의문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네 발견 당시 나체 상태였던 이네의 온몸은 흰 분필가루로 뒤덮여 있었던 겁니다. 에이? 그건 또 뭐예요? 흰 분필가루는. 이상하네. 사람들은 분필가루의 정체를 이 미신을 맹신하는 범인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의식을 치른 게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씩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던 그때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 이내의 충격 증언. 어떤 남자들이 절 납치해 성폭행했어요. 범인은 남자 3명. 이는 범인 중 1명으로 이웃 남성을 지목했습니다. 이웃 사람 이웃놈이 아유. 와. 아유. 합리적으로 보면은 피해자의 집에서 멀리 어떤 그런 그렇죠. 일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범인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 놈부터 잡아서 그 3명이 누구냐 밝혀라. 네 공범이 누구냐. 그렇죠. 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범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끔찍하고 기괴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도주한 범인을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마치 평행 이론처럼 노르웨이에서 25년 전 사건이 재현된 듯한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995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호텔. 2805호 손님이 며칠째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자 호텔 경비원이 2805호를 찾아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들려온 총소리.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을 직감한 호텔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요.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총소리면 살인 사건인가요? 근데 살인 사건이면 문을 두드릴 때 일단 총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럼 범인이 일단 안에 있거나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2805호의 투숙객만이 사망한 채로 발견. 그리고 그녀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었는데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그녀의 사인은 타살이 아닌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자, 정황상 자살로 보이긴 하지만 자꾸 합리적 의심인 거죠. 자살로 보이게 하려고 누군가가 작전을 짠 게 아닐까라는 그 의심이 자꾸 생기긴 하는데. 일실 트릭이나 이런 거 쓸 수도 그렇죠. 있잖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스라엘의 여인과 평행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마치 평행 이론처럼 2805호의 여인 역시 신분을 알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타리온의 여인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 케이스가 비슷한데요? 네. 근데 호텔에 체크인을 했으면 일단 뭐 서명이랄지 이런 거라도 개인정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필적. 그렇죠. 체크인 당시 사용했던 제니퍼 페어게이트라는 이름은 가명. 그리고 사후 부검과 조사를 통해 그녀가 기록한 나이와 주소, 회사 명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녀가 총으로 자살했다면 손에 발사은이 남거나 피가 묻어야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은 천장까지 피가 튈 만큼 처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이상하리만큼 아주 깨끗했던 겁니다. 자, 이 기묘하리만큼 비슷한 두 여인의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 이 정체불명의 두 여인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7위 공개합니다. 국제적 스캔들이 된 별장 살인 사건. 1996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 아일랜드의 시골 마을 코크에 위치한 별장에서 유명 영화 제작자의 아내가 바위로 온몸을 구타당한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아유, 피해자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영화 제작자 다니엘 토스캉 디 플랑티에의 아내인 소피 토스캉 디 플랑티에. 발견 당시 그녀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요. 격렬히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 금품 노린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아일랜드와 프랑스 경찰은 사망한 소피의 애정 문제에 주목. 유부녀였던 그녀에게 내연남이 있었으며 남편 역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내연남과 남편을 조사했죠. 그런데 우린 이미 3년 전 끝난 사이라고요. 그리고 사건 당시 프랑스에 경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그는 즉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인데 아내의 어떤 외도에 본인이 이제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시켜서 복수를 한 게 아닐까요? 소피와 남편 다니엘이 갈등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두 사람은 화해 후 사이가 좋았으며 사건 직전에도 전화로 애정을 과시하는 등 조사 결과 남편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사건이 미궁에 빠질 무렵 드디어 소피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는데요. 누굽니까? 용의자는 사건 현장 인근에 사는 프리랜서 기자 이안 베일리. 아니, 기자가 왜? 그 유명인들의 뭐 가십 등 뭐 이런 거 취재하는 기자면 파파라치인가? 괴롭혔을 수 있죠.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 베일리의 지인들에 따르면 소피가 사망한 이후 그의 손에서 무언가에 긁힌 상처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타당해 숨졌다면서요, 피해자가. 그러면은 이제 때릴 때 이제 저항하던 피해자한테 긁힌 상처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항을 하니까. 하지만 그는 이건 트리를 자르다 생긴 거고 이건 칠면조 요리하다가 생긴 상처라고요. 라고 주장. 그런데 그가 바위로 죽였다고 하는 걸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2019년 베일리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지만요. 아일랜드 측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소피 살인 사건은 국제적 논쟁으로 비화되며 20년 넘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6위를 공개합니다. 오카야마 지하 호수 행방 불명 사건. 2008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 일본의 오카야마 현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히메사카 동굴 속 지하호수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자는 탐구 동아리 회원들로요. 그들은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인 나구라 유우키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니 동굴 탐험 같은 건 보통 이렇게 단체로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 이렇게 실종될 수가 있나요? 길을 잃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몰려다니고 막 그러지 않나요? 멀리 다니다가 괜히 여기 신기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혼자 길 잃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전 11시 30분 나구라를 포함한 5명의 회원들이 동굴 탐험을 시작했고 오후 2시쯤 동굴 속에 있던 지하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들어간 나구라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아 근데 아까 오후 6시 15분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오후 2시에 실종이 됐으면은 실종되고 신고하기까지가 한 4시간을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찜찜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동굴 입구와 사건이 발생한 지하호수는 편도로 한 1시간 반 거리. 예, 동아리 회원들이 오후 2시에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4시쯤에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지만요. 그렇지. 이 2시간이 넘는 긴 공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백에 대해서 동아리 회원들은요. 아니 거기 길이 워낙 험해서 헤매느라고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일단 경찰은 실종된 나구라를 찾기 위해 6일 동안 밤낮 없이 수색했지만 끝내 나구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호수는 물이 매우 탁해 잠수나 수영을 하기엔 적절치 않은 곳인데요. 그리고 지하 호수로 향하는 구멍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와이어와 로프를 이용해야 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구라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회원들은 와이어와 로프를 철거하고 모두 함께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봐요. 장비를 다 걷어 나오면 나구라가 이제 호수에서 나왔다 쳐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못 나오지. 네. 못 나오는 거예요. 미심쩍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은 경찰과 기자를 피해 다니다 동아리에서 돌연 탈퇴했고요. 심지어 누군가 나구라의 SNS에 로그인해 나구라의 글들을 무단으로 조작,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어머야. 저봐 뭔가 있네. 단체로 뭐야. 지금 범죄를 저질렀구만 보니까. 무슨 내용이 SNS에 있길래 해킹까지 하고 조작을 하고 뭐 지우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조작되거나 삭제된 글이 뭔지 궁금하네요. 어허. 뭘 감추고 싶었을까? 그렇지. 뭘 조작했을까? 네. 나구라는 어쩌다 지하 호수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아니, 함께 동굴 탐사를 떠난 게 맞긴 한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식구 5일 공개합니다. 다잉 메시지는 범인을 알고 있다. 1979년 5월 23일 일본 교토 나가오카 교시 직장 동료 사이인 아카시 에이코와 미즈노 케이코는 함께 고사리를 캐기 위해 야산으로 향했지만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두 사람. 두 사람 모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있었고요. 으, 사인은 각각 질식사와 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질식사? 아니, 목격자나 뭐 범인의 흔적이나 증거품 이런 거 없어요? 이거야말로 원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긴 했지만 지문이 지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사건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다잉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자, 사망한 아카시의 옷에서 발견된 영수 중에 연필로 쫓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는데요. 명확하게 써놨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상착의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 데다 더 이상한 점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연필심은 발견됐지만 연필은 발견되지 않는 등 다잉 메시지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아니죠. 한 가지는 분명한 거지. 저렇게 뭐죠? 썼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단독범 소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시신에서 사건을 해결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또다시 발견됐는데요. 두 피해자들에게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책과 채모가 발견된 겁니다. 아니 책하고 채모 나왔으면은 DNA.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DNA DNA 죠, 검사면? DNA. 네. 안타깝게도 그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DNA를 알아낼 수 없었고요. 다만 혈액형 A형 혹은 O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해 범인을 검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그 산에서 고사리를 캐고 있었는데 칼을 든 남자가 말을 걸어왔었어요. 자, 사건 발생 1년 전 범인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남성을 본 목격자가 등장.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어 수사에 나섰지만 역시나 그 남성이 누구인지 범인이 맞는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고요. 지금까지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으로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